내각과 청와대 인선 과정에서 도덕적 기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해 대규모 인적 쇄신이 뒤따를 걸로 전망됐습니다. 일부 화물차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가 91%의 찬성률로 13일부터 전면 파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내일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촛불 집회가 내일 전국에서 최대 규모로 예고돼 이번 주가 전국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60 항쟁 21주년을 맞아 이한열 열사 장례식이 재연됩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실질 조치를 논의할 정부 실무협의팀이 오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재협상 논란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인도에 설치돼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이 취급돼 사고가 나면 벌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까지 정지됩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생활비를 대출받은 단기 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빚이 640조 원을 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6개월 뒤 경기 기대지수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남부지방에 최고 100mm의 큰 비가 내립니다.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기습 강우의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꼬여있는 전국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대규모 시위와 청와대 처방이 함께 나오면서 수습이냐 아니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들어섭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동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째 시청 앞 광장을 뒤덮고 있는 촛불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60 항쟁 기념일을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초대형 촛불 집회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안위를 결정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10조 원 규모라는 유가 대책에 실망한 화물연대는 파업을 예고해 전국 긴장을 높이고 있고 우파 보수단체도 맞불 성격의 대규모 집회를 잡고 있어 충돌과 갈등의 파고는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국정 쇄신안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작업 중인 인사 쇄신안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국정 마비와 돌이킬 수 없는 지도력 위기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도 자율 규제냐 재협상이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저항의 강도가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강해질 겁니다. 쇠고기 재협상 문제가 아니라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국회 대신 시위 현장을 맴돌고 있는 야당은 이번 주를 관통하는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전국 정상화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과의 불화를 끝내고 소통과 화해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 정부 여당의 정치력이 중대한 고비에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로와의 대화 마지막으로 천주교 지도자와 만났습니다. 인선에서 도덕적 기준을 소홀하게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진석, 추기경 등 천주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같이 한 자리에서 내각과 청와대 인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강부자, 고소용 내각이라는 비판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흠없는 사람은 없으며 일을 잘하면 그만이라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내각과 청와대의 쇄신폭이 의외로 커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태도 변화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승수 총리는 내일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청와대를 찾아 이 대통령에게 내각 일괄 사의의 뜻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승수 총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박근혜 총리 카드에 대해 좋은 수습 방안의 하나지만 그걸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아직 거기까지 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 보좌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류우익 대통령실장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동에서 국회가 빨리 열려야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가 있고 개각을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대규모 촛불 집회 등 전국 상황을 지켜본 뒤 이번 주 후반, 늦으면 다음 주 초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주말 인사 실세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인사에 실패한 사람들이 인적 쇄신을 주도해서야 되겠느냐고 압박했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과 청와대의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 등 4인방이 권력을 사유화한다고 비판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정두원 의원이 오늘 공개 발언을 통해 논란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의총에서 신상 발언을 했으니까 그 신상 발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대처하겠습니다. 인사 실패가 결국 국정 실패로 이어졌는데 이런 인사 실패를 초래한 사람들이 책임은 안 지고 오히려 인사 쇄신을 또 주도하면 쇄신이 제대로 되겠냐며 이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상당수 의원들도 대통령 결단을 통한 여권 핵심 인사들의 전면 교체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 내각 중 중요직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 지금은 논리와 설득의 시기는 지나갔다. 오늘 발언에 나선 18명의 의원들 중 상당수가 정부가 실질적인 재협상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설이 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도 홈페이지 글을 통해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해 국정쇄신론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정몽준 최고위원은 당파를 초월한 거국 내각을 주문했습니다. 당 밖의 정치 세력도 포함하는 국민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조치가 담겨진 장관 교체가 되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재섭 대표는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 쇄신에 당도 보조를 맞추자는 논리로 7월 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이달 중순으로 앞당기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강 대표의 조기 전당대회 주장은 당원을 개정해 경선 없이 박이태 전 의원을 대표로 추대하자는 아니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당내 각정파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야권은 정부 여당이 아직도 눈속임을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60항쟁 21주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장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민주당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자율규제로 막겠다는 정부 방침을 속임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만이라도 수입 금지를 명문화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행정 시스템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입법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 비상시국회의를 발족시키는 등 장외투쟁 강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위한 국민선명운동 개시와 함께 내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60항쟁 기념 행사에도 지도부가 대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전면 재협상이 정부로선 무리일 수 있지만 구걸 외교와 같은 짓은 제발 그만두라면서 검역 주권과 원령 제한 두 가지만이라도 재협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창피한 방법을 자꾸 동원하지 말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야권은 폭력 시위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극소수 돌출 행동이 강경 진압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고 선진당은 폭력 시위가 국민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며 질서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준성입니다. 쇠고기에서 비롯된 전국 혼란이 한 달을 넘겼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더 시끄러워지고 여야의 존재감은 무겁지 않습니다. 박범수 기자가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쇠고기 파문에서 비롯된 난국은 결국 이 대통령이 풀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들만 만날 게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하는 시민사회 단체 사람들도 만나고 본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난주 불교계와 기독교계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쇠고기 재협상과 대우나 백지화 건의 등을 경청하는 대신 설득하는 데만 골몰해 원로들이 불편해했다는 후문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먼저 세우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의견들을 첨가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맞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택하고 그렇지 않은 의견들을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난국을 풀기 위해선 대통령이 확실한 신뢰감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원로 목사들과의 회동에서
촛불 집회가 세상을 밝게 하는 면도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고 말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 학생들이 가담하고 있어 걱정이라는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이 정말 바닥 민심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에서 포용성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강부자 고소형 내각이라는 국민들의 냉소적인 시선을 극복하려면 과거 정부에서 일했거나 이념적 성향이 다른 사람도 과감히 써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대통령과 만난 정진석 추기경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활동하는 게 본연의 임무이며 국회가 그분들의 정위치라고 말했습니다. 야당들도 촛불 집회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에 등원해 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고유가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10조 규모의 고유가 대책도 조세특례 제한법 등 6개 관련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각종 육상 운송체들이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결정했고 택시와 버스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덤프와 레미콘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재호 기자입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91%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하고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투표에는 13,0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9,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물류수송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차가 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체 수송에 대해서 지금 철도 기관사들은 운송하지 않겠다는. 서울택시운송조합도 LPG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서울시에 요금 35%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버스 운송조합도 요금을 인상해주지 않으면 오는 16일부터 노선 30%를 감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덤프와 레미콘 트럭 등이 소속된 건설 노조는 정부의 유가 대책에 자신들만 빠져 있다며 오늘 국토해양부와의 실무 협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건설 노조는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유가 대책은 화물차와 택시, 버스까지 어느 한 곳의 운송업체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내일부터 조합원 80만 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전정우입니다. 울산, 창원 등에서는 이미 화물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준법 투쟁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이도욱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 운송을 맡고 있는 현대 카캐리어 노조가 오늘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카캐리어 노조는 화물연대 총파업 찬반 투표와 관계없이 오후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카캐리어 100여 대가 운송 거부에 동참했습니다. 계속된 경유값 급등으로 몇 달째 적자 운행이 이어져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노동자들이 오히려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지금 운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 있는 거고, 비조합원이나 조합원이나 지금 운행 안 하고 파업만이 살 길이다. 현대 카캐리어의 운송 거부로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나오는 하루 1000여 대의 생산 차량을 전국 13개 차량 출고 센터로 옮기는 운송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대 측은 회사 직영 차량과 비회원 차량을 총동원하고 생산 차량을 열차로 옮기거나 개별 탁송하는 방법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운송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남 창원의 화물연대 한국철강분해도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여수산업단지의 화물차 일부와 부산의 냉동 컨테이너 차량들도 운행을 멈추는 등 이미 전국 곳곳에서 화물업계의 운송 거부가 시작돼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 이제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서울광장을 밝힌 시민들. 내일은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로 33번째로 열린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조금 전 거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추산 3,000명, 주최 측 추산 만여 명의 시민들이 오늘 참가했는데요. 지금은 시위대가 을지로를 지나 종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 분신을 기도했다. 오늘 낮 숨진 이병열 씨 추모 행사로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고인의 뜻대로 정부가 쇠고기 수입 협상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 자손들한테, 후손들한테, 당장 내 동생들, 후배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책회의 측은 지난 주말과 같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늘은 청와대로 향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거리 행진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거리 행진을 마친 뒤에는 청계광장에서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어 내일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 110개 중대 만여 명의 전위경을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60항쟁 기념일인 내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가포 비상령을 내려 촛불 집회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시청 앞 광장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60 민주항쟁 21주년인 내일은 당시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386 세대도 촛불 집회에 함께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국민장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보여줬습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내일 이한열 열사의 장례 행렬이 재연된 뒤 촛불 집회에 합류합니다. 항쟁의 주역이었던 386 세대들도 다시 모입니다. 당시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과 전대협 의장 등 386 세대 300여 명은 촛불 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당시에 우리 후배들에게만큼은 이런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고 이런 사회를 물려주지 말자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당시 거리를 메웠던 넥타이 부대 역시 21년 만에 다시 나섭니다. 사무직과 금융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사무금융노조는 오늘과 내일 촛불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함께하는데 주요한 여론계층인 넥타이 부대가 함께할 때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은 내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최대 50만, 전국적으로는 100만 명가량이 모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3시부터 뉴라이트 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5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어서 자칫 양쪽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지난 휴일 시위가 갑자기 폭력 시위로 변질된 데 대해 인터넷상에서 연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날 앞장선 일부 시위대가 경찰 프락치라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위 참가자가 시위 진압봉으로 경찰을 때립니다. 다른 쪽에선 쇠파이프로 경찰차를 부숩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노숙인 43살 이모 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폭력 시위를 두고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경찰이 사람을 심어 폭력을 휘두르게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사복을 입은 전경과 경찰 버스를 부수는 사람의 옷이 같다거나 시위대의 보호장구가 경찰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등의 주장입니다. 진보신당 당원도 아니고 공공노조 조합원도 아닌 사람인데 인근 공사장에서 쇠파이프 20-30개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그걸 들고 앞에서 먼저 이렇게 전경차를 부순다든지 이렇게 싸우기. 경찰은 시위대의 보호장구는 스포츠용품으로 추정된다며 터무니없는 자료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을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들이 일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서 경찰이 알바 프락치로 위장 선동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불법 시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복 전경을 체증조로 활용한다는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집회에서 14살 청소년이 경찰 방패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의 과잉 진압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 한미 정상이 전화로 나눈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협상단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오겠다며 떠났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강명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덕배 농림부 차관 등 실무협의팀 4명과 청와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실무협의팀은 미국 농무부를 방문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담보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양국 정상 간의 그러한 통화 내용들이 정말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는 강하게 우리가 한번 주장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어떤 경우에든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국내 수입업자의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는 미국 농무부가 발급하는 수출 검역증에 도축된 소의 나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박스에 표기를 하잖아요. 그 박스에 표기하는 것만 갖고는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정부가 검역관이나 이런 분이 나와서 그거를 확인을 해라. 수입육협의회는 자율결의 서명서를 모두 받아 내일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겠다는 결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를 미국 정부가 문서로 보증하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묘일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나름의 해법을 내놓고 후속 조치에까지 나섰지만 국민들이 한 달 넘게 외치고 있는 건 여전히 재협상입니다. 정부는 통상 마찰, 무역 보복론, 국가 신인도 등의 이유를 들어서 재협상 불가를 고집하고 있는데 정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서민수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대책은 먼저 한국과 미국의 수출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도록 자율 규제에 합의하고 그래도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검역 과정에서 걸러내 반송,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재협상에 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측은 이런 정부의 대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 합의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 고시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30개월 이하만 들어오더라도 곱창 등의 수입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30개월 미만에서 뇌나 척수, 두개골 혹은 창자 이런 것을 수입하게 된다면 광우병에 발생했을 시 그 위험은 아주 심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대해 재협상 반대 측은 미국이 우리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재협상 얘기만 꺼냈다가 이득도 얻지 못한 채 다른 국제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만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외국 협상가들이 한국하고 협상할 때는 꼭 끝까지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때문에 우리 협상력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떨어질 그런 파급 효과가 있고요. 재협상 찬성 측은 최종 절차인 고시까지 가지 않은 만큼 재협상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미국도 의회의 반대로 협상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이 많은 만큼 국민의 반대를 명분으로 재협상하는 것은 국제적 결례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무역 보복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쇠고기 재협상은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자칫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국 측에서 무역 보복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걸어가지고 무역 제재를 가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큰 손해죠. 하지만 찬성 측은 미국 민주당의 반대로 한미 FTA 비준은 어차피 물 건너갔고 일방적인 무역 보복은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설사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일방적이어서는 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충분한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WTO 분쟁 해결 협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재협상의 득실을 놓고 찬반 양측이 서로 다른 계산법을 쓰고 있는 가운데 민심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식탁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요즘 거의 매일같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에 벼락까지 내리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진 날은 모두 5일. 거의 매일 벼락이 치고 있습니다. 월요일 4,500번, 수요일 35,000번, 어제는 단 하루 동안 무려 7만여 회의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벼락의 위력은 240kA에 달해 초고압선 전기보다 200배나 강했습니다. 구미와 담양에서는 고등학교와 주택이 각각 벼락을 맞아 불이 났고 소백산에서는 등산객 2명이 벼락을 맞아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주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은 한반도 상공의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대기 불안정은 서로 다른 두 공기, 주로 찬 공기가 밀려와 따뜻한 공기와 충돌할 때 잘 생깁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동쪽의 저지고기압, 즉 붙박이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북쪽의 찬 공기를 한반도 부근으로 내려보내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동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대기 상하층 간의 대기 불안정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은 모레까지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자전거 사고가 나면 차 사고일까요? 보험은 적용될까요? 자전거는 차도로 가야 하나요?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만 가야 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퀴즈입니다. 유충환 기자가 답을 알아봤더니 제멋대로였습니다. 영업용 트럭을 운전하는 김동명 씨는 지난 4월 한강 둔치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차 사고도 아닌 자전거 사고였기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김 씨는 경찰서에 가서 크게 당황했습니다. 교통벌점이 25점이나 부과된 겁니다. 김 씨는 작년에 부과된 벌점 15점을 더해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트럭을 몰며 하루 벌어먹고 사는 김 씨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생계형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사는 사람은 이게 자전거 타다 그러는 건데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하고. 피해 보상도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보험 처리를 하려 했지만 김 씨의 자동차 보험은 자전거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로 취급돼 벌점은 벌점대로 맞으면서도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벌금과 피해 보상금 등 800만 원가량을 날려야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똑같이 사고를 내도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를 애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 역시 이런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차로 저거 인정된다고? 예, 그렇죠. 나 처음 들어보네. 사실 난 몰랐어. 모르고 그냥 타고 다니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오토바이와 함께 자동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와 똑같은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됩니다. 만일 타고 가다 사고가 나게 되면 10대 중과실 책임을 묻게 됩니다. 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서도 안 되고 자전거 전용 도로나 자동차 자전거 겸용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법규를 지키며 자전거를 타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자전거 도로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로 걸어 다닙니다. 접촉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 사정이 이와 비슷합니다. 외국에는 전부 그 인도하고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세 개가 구분되어 있어요. 보행자가 다니지 않는 자전거 자동차 겸용 도로는 서울에서 강서구 가양동의 1.6km 구간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생활용 자전거족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자전거를 많이 타라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만 합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기름값과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국제유가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소비자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기대지수가 4월보다 8.2포인트나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은 2000년 11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비자 기대지수는 앞으로 6개월 뒤의 경기나 생활 형편, 지출에 대한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데 100을 밑돌면 6개월 뒤 상황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요. 왜요? 한번 오르면 내려가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뭐 옷도 쇼핑도 못하고 사실은 좀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것만. 소비자들은 특히 경기 전망을 나쁘게 봤습니다. 경기 기대지수는 무려 16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생활 형편에 대한 전망도 4월 100에서 5월 95로 악화됐습니다.
소비자 기대지수가 이렇게 나빠진 건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9%나 됐는데 이 같은 상승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유가 상승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 물가에 파급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라든지 임금으로 파급이 되면서 올해 중에 높은 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환율 정책이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전과는 다르게 물가를 고려해서 환율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외환 시장에서 환율은 또다시 크게 올라 1,030원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가계빚이 너무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와 전세금이 모자라 은행문을 두드리는 생계형 빚이 늘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올 1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은 640조 5천억 원, 지난 연말에 비해 9조 8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분기 증가폭만 따지면 지난 2002년 1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늘어난 대출을 보면 그동안 증가세를 보였던 주택 관련 대출은 줄어든 반면 소비를 위한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식비나 교육비 같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관련 자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등 생활 관련 자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급전의 대명사격인 현금 서비스 같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액수로는 5조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고유가 압력 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현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카드사들이 우량 고객 중심으로 소액 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기별로 따져봐도 장기 대출보다 단기 대출의 증가세가 빠릅니다. 이런 추세 역시 생계형 대출 증가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입니다. 1년 미만이나 2년 미만의 대출은 각각 2.9%포인트와 2.6%포인트 늘어난 반면 10년 이상은 7.3%포인트 줄었습니다. 자금이 급격하게 금융권으로 다시 유입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계 부분에 있어서의 급격한 유동성 제약 현상. 물가 상승으로 써야 할 돈은 갈수록 늘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 수요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협의는 마쳤습니다. 배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도 중증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살 미만의 청소년만 통신료를 할인받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통신료 지원 혜택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고유가 민생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와 여당은 통신료 할인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의 중증 장애인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158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이 이동통신 가입비 면제와 통화료 35% 할인, 인터넷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비용은 매출액 비율에 따라 통신사들이 부담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SK텔레콤 등 통신사들과도 이미 협의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여타 민생 대책과 함께 발표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선영입니다.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했던 농촌진흥청이 연구직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연구 실적을 토대로 20%를 호봉승급에서 제외합니다. 이진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속 한 연구원은 최근 4년 동안 연구 실적이 동료 연구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연구원 40여 명의 호봉승급 심사를 하면서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8명의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호봉승급이 안 되면 매년 연봉을 140여만 원씩 덜 받게 되고 보직을 맡거나 해외 출장을 나갈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쟁 체제라는 것이 익숙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끼는 굉장히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은 아마 다들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연구원 400명의 실적을 평가해 20%는 의무적으로 호봉 승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성적이 좋은 상위 20%에는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 무조건 호봉이 올라가던 연구직 공무원 사회에 처음으로 경쟁 체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연구 성과가 높아져서 대국민들한테 보다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고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공무원은 20여 개 정부 부처에 4,000명이 넘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이번 결정이 다른 부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진입니다. 임동원 전 장관이 남북한 비화를 담은 회고록을 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 대신에 러시아 회동을 제의했고 우리 측이 설득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정승혜 기자가 임 전 장관을 만나서 들었습니다.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했던 임동원 전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울 답방을 요청했지만 러시아에서 남북 또는 3국 정상회담을 하자는 역제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께서는 남쪽에서 보수층들이 계속 서울 방문을 반대하고 실제 신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주변에.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울이 어려우면 제주도나 판문점에서라도 만나자고 수정 제안했지만 결국 북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또 2000년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92년에 미국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럼 왜 미군 철수를 주장하냐고 하자 김 위원장은 인민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라며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임 전 장관은 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관계에서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미국의 강경파들이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저지하려 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행사해온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깨질 뻔했죠.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경찰 기동대에 입대한 지 2달밖에 안 된 의경이 자살을 기도하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의경은 선임들의 구타와 따돌림, 성추행에 시달렸습니다. 이지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경찰 기동대 화장실에서 의경 한 명이 흉기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선임자들의 집단 따돌림과 구타에 시달렸는데도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며 피로 쓴 유서도 남겼습니다. 입대한 지 2달밖에 안 된 이 의경은 밤중에 선임자에게 성추행까지 당했습니다. 저를 때리거나 갈구고 집단으로 따돌렸습니다. 죽고 싶을 생각이. 결국 이 의경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애를 왜 부대에 방치해놓고 병원에 안 데려갔냐고 제가 자기 자식이 자기 동생이 만약에 이랬으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서울경찰청 기동대는 자체 조사 결과 가혹행위가 피해 의경이 주장하는 만큼 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가혹행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 부대에서 조사한 내용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어서 경찰은 피해 의경의 선임자 5명을 폭행 혐의로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비싸지자 가짜 경유가 등장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려고 색소를 탄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려 190억 상당이 유통됐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탱크로리 위에서 한 남자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기름을 다 넣자 주황색 물체를 탱크로리에 넣습니다. 20만 리터의 저장 탱크를 갖춘 인천의 한 공장에서 만든 것은 가짜 경유입니다. 진짜 경유와 가짜 경유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육안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비밀은 주황 색깔의 산업용 색소에 있습니다. 이들은 등유와 윤활유를 일정 비율로 섞은 다음 색소를 타 진짜 경유의 색깔을 내도록 만들어 유통시켰습니다. 작년 4월부터 이들이 만든 경유는 모두 1260만 리터, 탱크롤이 1200대 분량입니다. 시가로는 190억 원대에 이릅니다.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지면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휘발유값보다 경유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높으니까 휘발유는 제조하는 사람들이 많고 경유는 아직 제조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유소와 건설 현장에 팔려나간 가짜 경유는 차량 안전에 심각한 부작용을 끼치는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충북의 주유소 4곳을 수리한 점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정부가 초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원자력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할지, 안전성은 보장할 수 있는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종경 기자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2030년까지 140만 킬로와트급 원전을 9기에서 13기 정도 더 짓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지난해 36%에서 2030년엔 56 내지 62%로 크게 늘어납니다. 2017년부터 2030년까지 한 9기 정도를 지어야 되고, 만약에 4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한 13기 정도를 더 지어야 됩니다. 원자력은 1kWh의 전력량을 만들어내는 단가가 39원으로 석유나 가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g으로 거의 없다시피 해 기후변화 협약 대응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원전을 더 짓기 위해선 25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고 포화 상태에 이른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도 추가 지정해야 합니다. 2003년 부안 사태에서 보듯 매우 예민한 사안입니다. 지난주 고리 원전 3호기가 정비 일주일 만에 가동 중단되는 등 고장이 잦은 상황에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대단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 부안이나 경주 핵폐기장 건설 과정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을 교훈 삼아 원자력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전 정책이 확정될 이달 26일 국가에너지위원회까지 국민의 여론을 모을 시간은 너무 촉박합니다. MBC 뉴스 김종경입니다. 일본 수영계가 대표 선수들 수영복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입었다만 하면 신기록을 내는 영국 제품에 마음이 끌리지만 이미 일본 회사들과 계약을 맺은 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도쿄 황혜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일본 오픈 수영대회. 일본 수영의 간판 스타인 기타지마 고스케가 200m 평행에서 2분 7초 51로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브랜드 낸슨의 지난 2006년 기록을 0.99초 앞당긴 건데, 기타지마는 스피도사의 수영복 레이저 레이서를 입고 이번 신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正直本当にスピードのこの水着は素晴らし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感じるところはあるし、やはり水野にももっと頑張ってもらいたいっていう気持ちもあるし。 지난 2월 영국 스피도사가 레이저 레이서를 출시한 이래 이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신기록을 양산해내고 있는데, 기타지마가 38번째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이 수영복을 입은 일본 선수들이 하루에 일본 신기록을 5개나 쏟아냈습니다. 일본 수영연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재 일본 국가대표들은 일본의 미즈노, 아식스 그리고 아레나와 독점 후원 계약을 맺고 이 회사들의 수영복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영연맹은 이들 세 회사에 스피도사에 뒤지지 않는 새 수영복을 만들도록 주문해 현재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레이스의 우수성이 거듭 증명되면서 일본 수영연맹은 결국 계약 파기에 부담을 무릅쓰고 곧 스피도사의 수영복을 입을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황혜진입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6만 8천 명의 기록을 일치시켜주는 특별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주민은 읍면 동사무소에 정정 신청서를 내면 주민번호를 일괄 정정할 예정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1975년 8월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된 어선 천왕호의 선원 윤종수 씨가 33년 만에 북한을 탈출해 중국 선양 주재 우리 영사관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납북자 가족 모임이 밝혔습니다. 천왕호 선원 중 4번째로 탈북한 윤 씨는 납북 1년 뒤부터 평남 개천군에서 지냈으며 북송 제1동포 신수희 씨와 결혼해 딸을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세계 최초로 천연가스와 전기를 함께 사용해 대기 오염물질을 15% 이상 줄일 수 있는 세미 하이브리드 버스를 2개 노선에서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5년 안에 전기 배터리 버스를 노선 버스에 투입하기로 하고 현대자동차 등과 차세대 친환경 시내버스 개발과 보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학교 개절학기도 개강 전에 수강 신청을 취소하면 수업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방학 개절학기의 경우 수업 개시 전에 수강 신청을 취소해도 수업료를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주 중에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들에 맞서 우리 영화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반격은 이제부터입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인디아나 존스. 개봉 2주 만에 360여만 명의 관객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보다 앞서 개봉한 아이언맨은 420만 명을 기록했고 지난주 개봉한 쿵푸 팬더는 연휴 사흘 동안 가족 관객들을 유인하며 단숨에 흥행 1위로 올라섰습니다. 스토리도 탄탄하고요. 그래픽이나 CG도 국내 영화보다는 더 탄탄하고요. 20, 30대 여성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할리우드 영화 두 편의 공략도 만만치 않습니다. 점유율 7%로까지 추락한 한국 영화는 억청 여성 4명을 내세운 걸스카우트가 겨우 체면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반격은 이제부터입니다. 흥행사 강우석 감독이 다시 불러온 공공의 적의 독종 형사 강철중이 먼저 할리우드 영화를 겨냥해 포문을 엽니다. 이어 한국판 서부극 놈놈놈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제작비 200억 원이 투입된 놈놈놈은 칸 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받았고 11개국에 수출 도장까지 찍은 기대작입니다. 분단현실에 한국적 가족애를 담은 크로싱과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의 님은 먼 곳에도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심은 저는 관객들이랑 소통이 된다고 분명히 믿거든요. 또 오락영화건 예술영화건. 기분 좋은 부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한국 관객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신나게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된 것 같아요. 충무로에선 지금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라는 경쟁자가 있건 없건 흥행의 승부처는 언제나 작품의 질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그라미 그리는 거야. 네, 오늘 전국의 수온주가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대구의 낮 기온이 29도, 서울 2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선 비가 오겠고 남해안 지방에서도 오후 늦게나 밤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남서쪽에서 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구름을 동반한 기압골이 남쪽으로 다가오면서 남해안과 제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 구름대는 모레까지 남쪽 먼바다에 머문 뒤 점차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각적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에선 비가 오겠고 남해안 지방도 오후 늦게나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8도. 낮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과 대구 2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방 구름 많이 끼겠고 물결은 제주 부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그 밖의 지방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